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대화를 나는 들었다. 그들은 농사 관계의 시차론인 듯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생문이 있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대대롱 지기 바지를 입었고 지나쳐오는 마을과 들과 산에서 아마 농사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관찰을 했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로 갈아탄 이래 나는 그들이 시골 사람들답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점잔을 빼면서 얘기하는 것을 반수면 상태 속에서 듣고 있었다. 버스 안의 좌석들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 시차론들의 말에 의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틈이 없어서라는 것이었다.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죠?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곤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긴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열려진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살갗을 사정없이 간지리는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과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 산소에 다녀온 데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의 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 반사였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는 무진행위,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나의 무진에 대한 연상의 대부분은 나를 돌봐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신경질을 부리던 것과 골방 안에서의 공상과 불면을 쫓아보려고 행하던 수음과 곧잘 편도선을 붓게 하던 독한 담배꽁초와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던 초조함 따위거나 그것들에 관련된 어떤 행위들이었었다. 물론 그것들만 연상되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 서고 나의 청각이 문득 외부로 향하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소음에 비틀거릴 때마다 밤늦게 신당동집 앞에 포장된 골목을 자동차로 올라갈 때 나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죽이 시오리 밖에 바닷가까지 뻗어나가 있고 작은 숲이 있고 다리가 많고 골목이 많고 흙담이 많고 높은 포플러가 에워싼 운동장을 가진 학교들이 있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까만 자갈이 깔린 뜰을 가진 사무소들이 있고 대로 만든 와상이 밤거리에 나앉아 있는 시골을 생각했고 그것은 무진이었다. 문득 한적이 그리울 때도 나는 무진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럴 때의 무진은 내가 관념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느 아늑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무진이라고 하면 그것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둡던 나의 청년이었다. 내가 찾아간 신문지국에 나는 이모님 댁의 주소와 약도를 그려주고 나왔다.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내 등 뒤에서 지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끼리 무엇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결국 안녕히 가십시오는 나오지 않고 말았다. 그것이 서울과의 차이점이었다. 그들은 이제 점점 수군거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으리라.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면서 나중에 그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이 느낄 공허감도 모른다는 듯이 수군거리고 수군거리고 또 수군거리고 있으리라. 이모 댁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방문을 받았다. 박이
박이라고 하는 무진중학교의 내 몇 해 후배였다. 한때 독서광이었던 나를 그 후배는 무척 존경하는 눈치였다. 그는 학생 시절에 이른바 문학 소년이었던 것이다. 미국 작가인 피츠제럴드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후배는 그러나 피츠제럴드의 팬답지 않게 아주 얌전하고 매사에 엄숙했고 그리고 가난하였다. 신문지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그 무진은 왜? 내가 못 올 땐가? 너무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 오시고 이번이 처음이니까 벌써 한 4년 되는군. 4년 전 나는 내가 격리에 일을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다. 동거하고 있던 희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들 시리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그 해에 내 나이가 29이었고 희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에 지금 아내의 전 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아마 승진이 될 모양인데 며칠 휴가를 얻었지. 잘 되셨군요. 해방 후에 무진중학 출신 중에선 형님이 제일 출세하셨다고들 하고 있어요. 내가?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형하고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세무소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쳐있는 것을 보았다. 옛날 언젠가 역시 이 다리를 밤중에 건너면서 나는 저 시커멓게 웅크리고 있는 나무들을 저주했었다. 금방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듯한 모습으로 나무들은 서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조의 응접실에는 손님들이 4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던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해지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나는 먼저 온 손님들에게 소개되었다. 3사람은 남자로서 세무서 직원들이었고 한 사람은 여자로서 나와 함께 온 박과 무언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쪽은 우리 모교에 와 계시는 음악 선생님 하인숙 씨예요. 작년에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나오셨죠. 그러세요? 고향이 무지인이신가요? 아니에요. 발령이 이곳으로 났기 때문에 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전공이 무엇이었던가요? 성악 공부 좀 했어요. 소프라노를 맡으시나요? 네. 졸업 연주회 땐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나를 불렀었어요. 여선생은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조금만 달싹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무서 직원들이 손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선생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다. 어떤 개인 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얼마만큼 유사성이 있을까? 무엇이 길들여진 성대에서 유행가를 나오게 하고 있을까?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들이 부르는 그것에서야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 부인 중에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 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개인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야의 냉수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 밤이 퍽 깊어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들도 도중에서 흩어져 가고 결국엔 나와 여자만이 남았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검은 풍경 속에서 냇물은 하얀 모습으로 뻗어 있었고, 그 하얀 모습의 끝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밤엔 정말 멋있는 고장이에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짐작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짐작하셨어요? 사실은 멋이 없는 고장이니까요. 제 대답이 맞았어요? 거의. 우리는 다리를 다 건넜다. 거기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다. 그 여자는 냇물을 따라서 뻗어나간 길로 가야 했고, 나는 곧장난 길로 가야 했다. 아, 글로 가세요? 그럼 조금만 발에다 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가 바래다 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럼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 처음 배웠을 때 뭐랄까요? 서울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퍽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참 이상하죠? 유행가, 네? 아니, 유행가는 왜 부르십니까? 성악 공부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유행가를 멀리하지 않았던가요? 그 사람들은 항상 유행가만 부르라고 하거든요. 유행가를 부르지 않으려면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 내정 간섭이 될까요? 정말 앞으로는 가지 않을 작정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여태까진 거기에 놀러 다녔습니까? 심심해서요. 그리고 이젠 하선생님 하지 마세요. 오빠라고 해도 제 큰오빠 뻘이나 되실 텐데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숙이라고요. 인숙이. 무얼 생각하고 계세요? 개구리 울음소리. 어머, 개구리 울음소리 정말이네요?
제겐 여태까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무진의 개구리는 밤 12시 이후에만 우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12시 이후에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제가 방을 얻어있는 주인 댁 라디오 소리도 꺼지고 들리는 거라곤 개구리 울음소리 뿐이거든요. 밤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뭘 하시죠? 그냥 가끔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요. 사모님 예쁘게 생기셨어요? 제 아내 말씀인가요? 네, 예쁘죠. 행복하시죠? 돈이 많고 예쁜 부인이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없으니까 조금 덜 행복하겠군요.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서울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들도 많고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렇지만 이젠 어딜 가도 대학 시절과는 다를걸요. 인숙은 여자니까 아마 가정으로나 숨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칠 것 같을걸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아선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여기선 살기 싫어요. 전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가자고 조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것인고요. 하여튼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절 데려가 주시겠어요? 시간이 됐을 때 나는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읍내에서 좀 떨어진 바다로 뻗어가고 있는 방죽으로 갔다. 노란 파라솔 하나가 멀리서 보였다. 그것이 그 여자였다. 우리는 구름이 낀 하늘 밑을 나란히 걸어갔다. 저 오늘 박 선생님께 선생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요? 뭘 제일 중요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네, 혈액형을요? 전 혈액형에 대해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꼭 자기의 혈액형이 나타내주는 꼭 그 성격대로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성격밖에 없을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희망이지. 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건 무슨 혈액형입니까? 바보라는 이름의 혈액형이에요. 무작정 서울에만 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죠? 신랑감이야 수두룩하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고향에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향보다는 여기가 나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아이, 선생님, 절 데리고 가시지 않을 작정이시군요.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알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감상이나 연민으로서 세상을 향하고 서는 나이도 지난 것이다. 사실 나는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빼기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게서 달아나 버렸던 여자에 대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하여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 밑에 바다로 뻗은 방주기를 걸어가면서 다시 내 곁에 선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집에 대하여 여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 해 나는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들고 더러워진 나의 폐를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간 뒤였다. 이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 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오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렵의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 절 나무라시는 거죠? 착하게 보아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 인숙이가 믿어주는 한. 바닷가로 나가요.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백사장을 걸어서 인가가 보이지 않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앉았다. 파도가 거품을 숨겨가지고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바위 밑에 그것을 뿜어놓았다. 선생님,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언젠가 나와 함께 자던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코를 골면서 자더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였지. 그땐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았어.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 날 불러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걸. 나는 어떤 개인 날의 그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 흐린 날엔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기로 하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기로 하자. 나는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그 국어의 어색함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쫓아버렸다. 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걸? 나는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이모는 전보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누운 채 나는 전보를 펴보았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바람 0. 27일은 모레였고 0은 아내였다.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개에 대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넣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을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지듬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